자, 일단 오늘 질문 3개 할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긴 가네. 3개를 다 끝나고 가는 걸로 합시다. 7시 딱 맞춰서 마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7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봅시다. 학교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어? 제일 최근에 했던 게 뭐였어? 모의고사 풀이 해주셨어. 그 과학 지문. 그리고 그 막 모의고사 했잖아. 기억이 안 나. 알고리즘 했었어? 그럼 이거 사진 요건 한 주 오래됐겠네. 그래 너네 그 기말 맞추면 이거 사실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했었겠네. 맞죠? 일주일에 몇 시간 해요? 3시간? 3시간이면 그래도 학점이 작지 않다 그치?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거 등급 잘 받는 게 특히 우리입니다. 알겠죠? 물론 문학은 일주일에 4시간이고 이건 일주일에 3시간이라서 이제 4시간짜리랑 3시간짜리는 이제 그 반영 비율이 좀 다르죠. 반영 비율이 다른데 어찌됐건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다른 과목에서 받는 등급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로 높은 등급을 받았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 다음번에 아마 입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해. 사실 딴 반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 딴 반이 이제 나랑 수업 좀 오래 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오래 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굳이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학생들이 모두가 대한민국 10개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맞잖아.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인서울, 그리고 인서울 중에서도 조금 이제 한 중상위권 이상,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건동 홍수 라인 그 이상까지를 이제 본다면 그 이상 라인은요 무조건 사실 그냥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돼. 모든 과목이 다 등급이 높아야 되고.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거기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럼 내가 어디를 노릴 수 있지? 이렇게 노릴 수 있을 때 있는 그 라인이 만약에 거기 이하라고 본다면 사실은 모든 과목을 균일하게 등급을 똑같이 받는다기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높게 받고 버릴 수 있는 걸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목이 다 반영이 안 들어가. 뽑아서 들어가거든. 그래서 등급 관리를 사람마다 성적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 물론 수행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좀 노리는 학생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이제 특히 국어가 좀 애들 보기에 좀 만만해 보이거든. 한국말이. 수학은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등급 받은 개꿀이다. 자, 이거 지문 한번 볼게요. 지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어떤 핵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내용부터 한번 보자면, 자, 삶에서는 감정과 정념을 다듬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념이 뭔데요? 자, 정념이 뭐야? 그쵸. 생각은 생각이야.념이 이제 생각이니까.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특징적인 생각이야.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내한테 필요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내 머릿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잡생각이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을 다듬어야 된다. 내 감정, 그리고 정력,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자, 감정이란 그 자체로는 성과학이 없대요. 감정 자체는 성과학이 없대. 그러나 감정은 대부분 사랑과 증오, 기쁨과 분노, 설렘과 두려움, 관심과 무심처럼 모자람과 지나침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양극단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자, 좋고 나쁜 거, 착하고 나쁜 거 이런 건 없어요. 착함과 나쁜 건 없는데 무엇은 있다? 모자람과 지나침이라고 하는 양극단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용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의 극단을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용할 때 중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그것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덕성과 악덕은 우리가 드러내고 표현하는 감정에 따라서 구별된다. 자, 덕성은 좋은 거겠지. 덕이 있는 거. 악덕은 뭐겠어? 나쁜 마음, 나쁜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덕성과 악덕은 전부 어디에서 감정에 따라 구별된다. 생각해봐. 감정이 양극단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똑같은 거잖아. 나쁜 생각이랑 좋은 생각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게끔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극단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이 중용이라는 개념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착한 건 해야 되고 양극단에 있는 건 안 해야 돼. 그러면 이 양극단에 있는 게 뭐겠어? 아까 이야기했던 악덕이겠죠. 선을 행하고 악덕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맞음이란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 라는 뜻이랍니다. 알맞음이라고 하는 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 자, 그러면 넘치거나 모자란 것, 얘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 건데? 극단이라고 하겠죠. 양극단. 알맞으면 그럼 뭐랑 연결돼? 중용이랑 연결되겠죠. 자, 그런 뜻으로 극단 사이의 중간이자 이성과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왜 야 그냥 보통으로 살아, 그냥 평범하게 살아, 가운데로 살아 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의미로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가 이거랑 같은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선을 못 행하잖아.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착한 일 또는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 도덕적으로 좋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실천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라는 말이랑 이 중용이라는 개념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간을 두 가지로 분류했답니다. 자,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산술적 중간이야. 두 번째는 관계적 중간이고. 자,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 설명 다 듣기도 전에 여기에서 이미 이 중간이 무슨 뜻인지가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산술적 중간이라고 하는 건 중간을 어떻게 찾겠다는 거야? 숫자로 찾겠다는 거야. 수치로 찾겠다는 거. 관계적 중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는 거야?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과 C라는 대상, 이 세 개의 대상이 있으면 얘네 사이의 관계에서 가운데를 찾겠다가 관계적 중간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산술적 중간은 다른 말로 대상에 따른 중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산술적 중간은 대상에 따른 중간이다. 똑같은 말이죠. 자, 산술적 중간, 산술이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돼? 밑에 나오죠? 계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계량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그래서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중간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답니다. 왜? 1부터 10까지 있으면 5가 중간 딱 찾을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산술적 법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대요. 변하지 않아. 왜? 숫자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가운데를 찾으면 무조건 찾을 수 있어. 1과 2 사이의 중간은 뭔데? 그럼 1.5야. 1과 10 사이의 중간은 뭐야? 5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 말하면 산술적 중간은 개인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덕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 자,
덕성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노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찾을 수 있어. 그게 산술적 중간. 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실천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중간을 관계적 중간이라고 한대요. 자, 감정을 표현할 때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해서 선택 추구하고 하는 동안 이러한 실천이 계속되면 지속되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덕성을 갖출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실천이 계속 지속돼야 돼. 그러면 덕성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측면을 가지는 거야.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덕성은 합리적인 선택과 연관된 품성 상태로 연결했대요. 품성이야, 품성.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 여러분들? 이성 중심이라는 거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숙고가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해서 무엇을 찾아? 중간을 찾아서 그것을 뭐 해야 돼? 행동해야 돼. 실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간에 의존하게 된답니다. 이 중간은 이성에 의해서 규정된대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이성적으로 찾는 거야, 이 중간은. 자, 그래서 중간은 두 악덕이 뭐였어? 양극단이었지. 양극단,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의 중간을 여기서는 중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감정에서나 행위에서나 악덕의 한 극단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모자르고 다른 한 극단은 지나치다. 반면에 덕성은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나친 걸 피하고 모자란 걸 피한다는 거죠. 아까 했던 말 계속 반복이야. 자, 그래서 중간 부분을 한번 보자면 중간을 선택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렵대요. 그 까닭은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아까 중간이 무슨 중간이라고 했어? 관계적 중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서 규정된다고 중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알맞은 중간이 매우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따라서 중간을 선택하고 추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해? 자기 삶의 목적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기 삶의 목적에 귀 기울이는 문장이 아까 예시로 나왔어. 그게 뭔데? 어떻게 살 것인가야. 그것에 귀 기울여야지 내가 양극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왜? 극단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는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여기 이제 아까 어떻게 살 것인가랑 연결되는 거죠. 에 대한 대답의 하나로 매 순간 마땅한 중간을 정해야 돼. 늘 선택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은 감정이나 정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앞에서 했던 말 계속 반복이죠. 우리의 삶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의 연속이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중간이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마다 선택하고 추구하는 중간이 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야. 결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똑같다, 다르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중간을 알아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에서 중간을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감정은 죽 끓듯 수시로 부글거리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사람마다 감정도 경험도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자, 중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에 귀 기울여야 돼? 자기 삶의 목적에 귀를 기울여야 돼. 자, 그렇다고 삶의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삶의 올바른 척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 잘 보세요. 항상 뭐 한다? 중간을 지향한답니다. 삶의 올바른 척도는.
사람마다는 다를 수 있어. 전체 범위는 다를 수 있어. 그런데 항상 중간을 지향한대요. 올바른 척도는. 자, 그래서 중간이 척도이고 정도입니다.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을 알면 무엇이 과도한지 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어. 중간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죠.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비치의 걸작. 자,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혹시 이 그림 여러분들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막 살다 보면 어딘가에 저기 인용이 좀 많이 돼 있잖아. 실제로 이제 이 그림을 막 보려고 본 건 아니더라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주는 그림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나타내주는 그림이야? 자, 알아요? 사람 그몸 인체 그 인체인데 이거 그림 뭐 하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면 아, 사람 이렇게 돌려버리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의 무게 중심, 그러니까 중앙이 어디인지, 그래서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 이런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 인체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는지 압니까? 황금 비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황금 비율. 그래서 요거 황금 비율 찾으려고 한 겁니다. 몇 대 몇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지.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관점이었거든. 그래서 여기 난 얘기하죠. 인간의 황금 비율을 잘 보여준다고. 그렇지만 다빈치가 제시한 비트루스 인간의 이 황금 비율은 이상적인 인간의 비율일 뿐 현실의 인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황금 비율은요, 이상적인 인간의 비율이지 현실의 인간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자, 이걸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우리가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수치로 만들 수 있어?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수치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딱 정해놓고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이상적인 거야. 현실은 이렇지 않다는 거야. 자, 그럼 현실이 이렇지 않다는 걸 왜 얘기할까요? 이건 이상적인 비율이야. 사람마다 이상적인 비율,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비율은 다 똑같아, 달라. 다르잖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비율은 다르기 때문에 중간의 위치도 뭐하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중간을 찾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하나의 중간을 찾고 이를 삶의 척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중간을 찾는 균형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이제 기술입니다. 첫째, 자신의 무엇에 주목해야 된다? 개별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다 다르니까. 중간도 다 달라. 사람의 몸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중용은 올바른 삶에 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올바른 행위와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목표로 합니다. 자, 이론적 지식은 뭐? 아니야. 무엇을 목표로? 실천적 지혜를 목표로. 그래서 중간을 찾는 것은 특수한 개인의 특수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개인과 특수한 경우가 결국은 뭐랑 똑같은 말이야? 개별성이랑 똑같은 말이죠. 사람마다 다른. 자, 그래서 무엇이 중간인가는 개인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간인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어떻게 다르게 규정된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중간은 중용은 다원적이라고 돼 있는데 다원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비문학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수진아, 다원이 뭔데? 오, 여러분 오비로. 자,
근원이 많음. 어떤 상황이 결과적으로 벌어졌는데 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원인이 되게 많아. 야, 이거 너무 다원적인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다원은 근원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은 항상 개인적 중간이지 보편적 중간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보편적 중간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보편적 중간, 그 다음에 절대적 중간 다 똑같은 말이겠지. 자, 그러면 저기 첫 번째 중간이 뭐였어?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산술적 중간.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이 지문 안에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은 뭐다? 개인적 중간이다. 그럼 이 개인적 중간이 바로 뭐야? 관계적 중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특성이 다른 사람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기질과 성정뿐만 아니라 성장 배경이 전혀 다른 나에게는 맞지 않는 거야. 누군가한테 잘 된다고 해서 나한테 맞는 게 아니야. 둘째, 중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모자람과 지나침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 파괴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결국 뭔 얘기랑 똑같냐면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용을 살면서 실천해야 되는 이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랑 지나친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실천적으로 내 중간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악덕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자람과 지나침이 모두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독이 됩니다. 위험과 두려움에 대처하는 용기 또한 모자람과 지나침에 의해서 훼손됩니다. 용기의 부족은 비겁함을 가져오고 지나친 용기는 무모함을 야기합니다. 용기는 비겁과 무모의 중간입니다. 자, 용기가 뭐야? 여기서 덕성이죠. 그러면 비겁과 무모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악덕이라고 얘기할 거야. 극단이죠. 지아야. 자, 그래서 셋째, 너무 많음과 너무 적음을 규정하기 위해선 우리의 덕성과 관련된 감정과 정념들 역시 개량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음과 너무 적음을 규정하려면 이 감정과 정념도 전부 개량이 되어서 어느 정도가 넘치는 건지 어느 정도가 모자라는 건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연속적이고 분할 가능한 모든 것에서는 더 많은 양을 또는 더 적은 양을 그리고 중간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정념은 물론 나와의 관계에서 규정되어야 하지만 모자라거나 지나침을 판단하려면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정념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평가해서 그것이 마치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중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을 찾으려면 각자가 생각하는 감정과 정념의 양극단을 규정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감정과 정념의 양극단을 규정한다는 게 여기서는 그러면 뭐랑 똑같다? 계량화랑 똑같다. 계량화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고 어떤 사람은 차분합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감정의 스펙트럼과 그 극단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자신이 피하고 싶은 감정의 양극단을 알려면 자기 감정의 흐름에 늘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넷째, 삶에서 관계적 중간은 덕성이죠. 항상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다원적이다. 원인이 많아.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화를 내라 적절한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소한 일에 자주 화를 내는 것과 사회적 불이에 화를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음식점에서 벌어지는 작은 실수와 잘못에 화를 내며 집요하게 따지는 사람들을 용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에서 비겁하게 온건해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말하는 거 작은 실수와 잘못에 화를 내며 집요하게 따지는 사람들을 여기서 뭐? 지나친 사람들. 자, 그 다음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에서 비겁하게 온건해진다. 이거는 뭐야? 모자란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의 예시입니까? 요거의 예시입니다. 저기 뭐냐? 요거 어느 정도 화를 내야 적절한가에 대한 예시인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감정과 정념에 대한 태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중간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이 있어. 그런데 이 상황 자체는 아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다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 알맞은 중간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은 화를 내야 되는 타이밍, 지금은 화를 내지 않는 타이밍. 자, 그래서 정의와 자유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고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쉽게 붕괴하는 자신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평가할 것이고 중간을 찾겠죠. 이처럼 중간을 찾고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수다? 목적이 필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적을 삼는 게 바람직한 거야? 정의와 자유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정의와 자유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중간을 잘 찾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을 잘 찾기 위해서는 항상 목적이 필수다. 삶의 목적이죠, 삶의 목적.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여기 뒤에 있는 학습활동 있죠? 여기 있는 학습활동 혹시 학교에서 다 빈칸 채우면서 넘어갔어? 아니면 안 채우고 1번하고 2번 했지? 1번에 1, 2 작은 1, 2 하고 2번에 작은 1, 2 했어요. 고 이렇게 했다는 거. 네. 좀. 자, 요거 2번 넘어갑시다. 여기에 있는 이거 지문도 같이 읽었지? 네. 그렇죠? 자, 볼게요. 극단에 관한 다음 보기와 이 글의 글쓴이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관점 비교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이런 거 대체로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됩니까? 보기로 활용되죠. 이제 저기 독서 문제, 비문학 문제나 이런 데서. 그래서 비문학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사상가의 의견이랑 여기 의견이랑 이제 차이점, 공통점 찾는 거. 알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면 중용은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함으로 개인과 사회가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잘 보세요. 변화나 혁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의견이 다르지. 반면 극단은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변화를 촉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이나 생각은 사회나 개인이 안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극단적인 건 안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있죠.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술, 정치, 사회에서 극단적인 접근은 창의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극단은 창의적 변화를 만들고,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간다. 자, 지금 여기 관점 있다 그랬지. 자, 요 지문이요, 여러분들. 몰라 학교 선생님이 이 시험을 얼마나 좀 신경 써서 어렵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난 되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쉽게 될 것 같아. 근데 나라면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라면 이런 종류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또는 이런 종류의 어떤 예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비문학 지문의 글 한 문단 정도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비교하게끔 하는 것들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술에서요,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틀이 있어. 소위 말하면 사과는 하얀색으로 그려야 돼. 뭐 이런 것들. 포도는 보라색으로 그려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틀, 뭐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인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질서를 전부 다 깨버리고 작품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예술운동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잘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들어본 적 없어? 자, 우리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지문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데 틀을 다 깨버려. 기존의 질서 아예 다 깨버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미술 관점을 우리가 아방가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방가르드 운동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나 틀을 뭘로 보냐면 폭력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옥죄어지는 이 모든 폭력들을 다 깨부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우리가 아방가르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쉬운 만큼 갈증은 크다. 사진 얘기죠. 개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지문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요 사진 지문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나 문장, 특히나 학습활동에 이것도 했을 것 같은데 쉬운 만큼 갈증이 크다 이거 무슨 뜻인지 제목이요 이미 얘네 이거 여러분들 다 좀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보자면 초기 사진은 예술적 표현의 도구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는 사진을 어떻게 찍고 잘 찍고 이걸 또 어떻게 만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초기의 사진은 그런 의도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야. 사진은 사라져버리는 상을 고정해서 화가나 영사업자들에게 팔면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생각한 발명품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화가나 영사업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발명품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존에는 자 봐봐, 나중에 이제 사진이랑 저기 그림이랑 비교하는 게 있을 건데 화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지금 시대는 그림이랑 사진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화가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진이라고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사진술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었던 것이오. 근데 그 의미는 훗날 매겨지기 마련이다. 그 말은 뭐야? 예전에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점차 사진은 원래의 목적을 넘어서서 그럼 아까 원래의 목적이 뭔데? 이 사람들한테 파는 거. 자,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넘어서 이전의 어떤 인간의 시각 혁명을 이끌게 됐습니다. 렌즈의 높은 해상력은 미쳐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재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평소 보던 것과 달리
기계의 눈인 렌즈는 세상을 다르게 묘사했대요. 자, 봐봐봐.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평소 보던 것이 있어. 이런 거는 사람의 눈으로 본 거겠죠. 사람의 눈으로 본 거. 그리고 기계의 눈인 렌즈가 있어. 얘네 둘은 서로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 다르게 본다고. 다르게 묘사한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는 달리. 카메라의 눈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감한 클로즈업,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아래서 올려다보는 극단의 시선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변화 과정은 바로 시선의 확장이에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시선의 확장입니다. 자, 다르게 묘사한다라는 것의 연결이 바로 이거야. 시선의 확장. 자, 그래서 그림이 보여주지 못하는 과감하고 신선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 사진의 미학이래요. 또 하나, 사진의 미학은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에 있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의 미학 일단 첫 번째가 이거죠. 신선한 시선을 보여준다는 거. 사진의 미학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는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뭐야? 두 번째 사진의 미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포토샵을 비롯한 이미지 보정 기능이 사진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선택한 내용은 되돌릴 수도 수정할 수도 없답니다. 순간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인 사진은 그 감흥 동안 뭐하다? 직관적이래요. 자, 그럼 뭐가 직관적이야? 감흥이 직관적이야. 자, 그래서 사진전에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답니다. 빠른 속도로 스쳐가는 현실의 당면을 고정하는 사진의 특성은 아주 강렬하대요. 자, 사진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성 때문에 우리에게 강렬함을 주느냐? 일단 첫 번째, 미쳐보지 못한 디테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정지 화면이 아니잖아.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보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아? 놓치는 게 더 많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못 봤던 것들을 사진은 뭐 하게 해줍니까? 보게 해줍니다. 그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미쳐보지 못한 디테일의 확인과 사물이 감추고 있었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감추고 있었던 의미의 발견. 왜? 미쳐보지 못한 디테일, 아주 상세한 것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사진은. 자,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뭐가 뛰어나다? 순발력이 뛰어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사진 잘 찍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대? 진짜 감각적으로 잘 찍는 사람은 그 사진이 될 만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진이 될 만한 그 순간이 일어나기 직전에 느낀다고 해요. 이거 나중에 그림 나올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자,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포착, 순발력이 좀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파하기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리고 눈썰미가 좋아서 좋은 사진이 될 만한 사진과 아닌 사진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린대요. 그래서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의 마무리가 깔끔하답니다. 마무리가 깔끔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보자마자 탁 바로 찍는다는 거야.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셔터를 빠르게 누르는 게 비법이라면 우습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을 이끌어내는 재료가, 자, 감성을 이끌어내는 재료가 보는 것이라면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바로 뭐가 된다? 작업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번뜩이는 생각도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없대요. 마음, 생각, 눈의 선택이 몸의 행동과 결합해서 고정되는 게 바로 사진입니다. 자, 이것들이 행동과 결합해서 고정되는 거야. 자, 말 바꿔볼게요. 마음, 생각, 눈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보는 거, 감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행동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야? 셔터를 누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작업이죠, 작업.
감성과 작업이 결합해 고정되는 거다 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초기 사진에서는 사진 원판이 곧 사진으로 쓰였대요. 자, 다게레오 타입의 경우 판경이 4 곱하기 5인치에 불과했으니 엽서만한 크기의 사진에 만족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 원판을 쓰는 캘러 타입은 그보다 약간 크긴 했지만 최대치가 A4 용지와 비슷한 크기였대요. 그래서 이후 여러 종류의 카메라가 나오고 사진의 크기가 계속 커지긴 했지만 확대 기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대형 사이즈의 사진을 만들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그 크기의 그 모양대로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사진을. 자, 그래서 사진은 처음에는 크기의 문제 때문에 감상용으로 활용되지 못했대요. 자, 그럼 봐봐봐. 감상용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데? 우리에게 뭘 많이 전달해 주지 못했다? 감성을 많이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감상용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초기의 목적대로만 쓰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일 수 없었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초기의 목적대로만 쓰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뭐 할 때만 쓰였다? 그게 판매용으로만 쓰였다는 거죠. 판매용으로만. 자, 그래서 익숙하게 보던 그림의 크기에 견주어 보면 사진을 미술관에서 전시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왜? 너무 작아서 감상용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초기 사진은 초상이 주를 이루었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이 얼굴을 찍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을 찍어 작은 액자에 넣어보거나 명암판 크기의 사진을 들고 다녔습니다. 사진술이 발명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뉴욕에서는 일반인들을 찍어주는 사진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영국의 사진사 줄리아 마가리 캐머린처럼 특유의 예술성으로 관심을 갖는 초상 사진 작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명암판 크기의 사진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뭐가 되지 못한다? 감상용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감상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성을 가지기 어렵다. 그런데 예술성을 그러면 띄게 했던 게 바로 누구다? 요 줄리아 마가리 캐머린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에 자신의 고유한 특유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책으로 엮여. 매체에 들어가. 감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죠. 자, 거기에 플러스 본격적인 사진의 시대는 누구의 몫이었다? 미국의 몫이었습니다. 자, 유럽의 보수적인 분위기. 여러분들 유럽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새로운 걸 잘 안 받아들입니다. 반면 미국은 왜 보수적이지 않았을까요? 역사적인 이유. 문과손. 너도 문과야? 예술도 문과야. 뭐라고요? 맞아요. 이주민들이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나라라서 그런 거야. 뭐가 없을까요? 역사적인 문화의 바탕이 없습니다. 혹시 한국사 시험 치기 너무 힘들다 손. 한국사 어렵다. 미국 가세요. 미국은 역사가 400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과목 중에 역사가 제일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놀릴 때 쓰는 말이죠. 역사가 짧아서 역사 시간에 배울 게 없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주민들의 나라예요. 미국은 이제 사진이 유행했다. 이게 아마 19세기, 18세기쯤 되겠죠.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원래 뭐였어?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전쟁 이후에 독립한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럽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보수적이야.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유럽에 이제 안 사니까. 물론 유럽이랑 민족은 똑같은 민족이지만. 자, 그래서 과거의 유산에 빚지지 않은, 그게 이제 그 말이죠. 역사적 배경이 없다는 거야, 미국에게는. 뭘 하기 좋았어? 실험하기 좋았습니다. 새로운 거 만들기 딱 좋은 환경인 거야. 이는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사진업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뭐야, 아방가르드 여기 나오네? 자, 회화의 아류쯤으로 여기는, 회화의 아류가 무슨 말인데? 아류가 뭐야? 아류. 따라쟁이죠, 따라쟁이. 그러니까 표절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사실 아류가 맞고 표절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따라하는 거야. 새로운 거 안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진은 회화의 아류쯤으로 취급되는 사진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시점은 생각보다 아주 빨랐대요. 아방가르드를 추구하던 지식인 그룹. 내가 얘기했잖아. 아방가르드는 무엇을 파괴하려는 사람이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려던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질서가 뭐겠어, 서연아? 그림도 맞아요. 유럽의 어떤 보수적인 생각들이죠. 맞죠?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걸 추구하는 지식인 그룹인, 자, 라슬로 모호 이너지 같은 이들이 사진의 독자적인 영역을 대척해 나갔대요. 자, 그래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사진계의 스타가 등장하면서 사진 양식이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사진의 예술적 지위 획득에 일조한 사진작가라고 돼 있잖아.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디 있는데? 아까 저기 여자 누구야? 줄리안 마가리 캐머런. 자, 그래서 이런 사진계의 스타가 등장하면서 사진 양식이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진전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시잖아, 전시. 맞죠? 자, 근데 이게 그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초기 사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초기 사진은 감상용이라고 해서 감상용 아니라고 했어. 감상용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전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사진전을 연다는 건 사진을 오로지 무엇으로만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야? 전시의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거야. 실용적인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뭔데? 예술이죠, 예술. 여러분들 혹시 예술의 기원을 뭔지 압니까? 예술의 기원. 우리가 뭐 이건 사실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건, 우리는 예술을 놀이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 에르투스 들어봤지? 맞죠? 자,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것처럼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루덴스라고 하는 게 이제 놀이를 말하는 거야. 놀이하는 인간.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예술을 뭘로 봅니까? 동굴 속에 있는 벽화로 봅니다. 동굴 속에 있는 벽화를 예술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동굴 속에 벽화를 그렸는데 혹시 고기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벽화에 소 그려놓잖아. 맞지? 자, 그래서 예술은 노동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노동은 항상 무엇을 만들어내요? 서연아, 뭘 만들어내? 노동을 했어. 뭘 만들어내는데요? 생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노동은 항상 생산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예술은 생산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놀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 놀이도 생산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진적인 그 역할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진이 실용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뭐로도 쓰인다, 감상용으로도 쓰이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진은 미술품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중과 만나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진이 감상용으로만 활용되는 거.
자, 이후 사진은 강력한 힘으로 미술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전 세계 미술관에서 사진전이 열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났다? 10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현대예술에 던져지는 질문은 어떻게 그리느냐에서 무엇으로 넘어갔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밑에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느냐가 뭐랑 똑같은 말인 거야? 형식적인 측면이랑 똑같은 말인 거야. 예술의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선택해서 그리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진의 피사체라고 하잖아, 그치? 사진 찍히는 대상, 예술로 쓸 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보고 그리는 그 그림의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뭐 영어는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프랑스어긴 한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브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졌다? 오브제가 중요해진 거야. 대상이 중요한 거야. 뭘 그리는지, 뭘 선택했는지, 뭘 포착했는지,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최초의 사진이라고 공인된 것은 조세프 니세프로 니엡스가 2층에 있던 자신의 작업실에서 건너편에 집을 찍은 것이 최초의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실록을 위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 사진 개척자들의 사진을 살펴보면,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무엇을 찍을까? 이게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자, 고민했던 점들이 느껴진답니다. 초기에는 기술적 미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물은 생각지도 못했대요. 포착이 바로 안 돼서. 자, 그래서 대체로 초기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찍혔느냐? 로마 시대 조각상, 건물, 자연 풍경과 같은 것들이 주로 찍혀 있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초기 사진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든다? 회화의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회화의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까 회화의 미적 특성만을 모방하려고 한다. 또는 같은 말로 회화의 뭐처럼 보인다? 아류처럼 보인다. 이 말이겠죠. 초기엔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찍을 수 없어서. 자, 그래서 안정된 구도와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는 게 주요 목적이었답니다. 그 말은 뭐야? 어떻게 그리느냐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말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서연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어떻게 그리느냐랑 똑같은 말. 위에 나왔던 말, 형식. 여러분들, 이게 독해의 기술인데 어떻게 그리느냐가 형식이라는 건 아까 위에 나왔잖아, 그치? 한 번 연결된 단어는요 끝까지 연결시킵니다. 알겠죠? A는 B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A는 B라는 정의가 나왔으면 그건 끝까지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그 끝까지 이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좀 많이 들어놓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필기하는 거 봐봐. 아류, 형식.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걸. 내가 적어놨던 글들은 전부 어디서 나온 거게? 그 글의 앞문단에서 나왔던 거야, 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봐봐봐. 초기 사진은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초기 사진은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했다, 맞는 말, 틀린 말? 서연아,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맞죠? 여기에 그런 문장은 없잖아, 그치? 그런 문장은 없지만 앞뒤 문단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게 똑같다는 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특히
고3 6월 9월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있죠. 평가원 모의고사가 글을 항상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항상.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좀 많이 들여놓으세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회화를 통해 보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화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습속의 방식. 습속이 뭔데? 습관, 풍속, 관습, 전통 비슷한 말입니다. 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습속과 방식이 쉽게 바뀔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진은 잘 보세요. 여기 어리둥절한 상태라고 표현했죠. 추상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이 어리둥절한 상태가 뭐냐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그러면 어리둥절한 상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 어떻게 그리느냐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 회화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상태는 다 똑같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사진만의 특기와 장점을 파악해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한 뒤였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진이 미술, 그러니까 회화와 다른 예술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필요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 문단까지 읽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할게요.